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어제 먼저 탈당했던 원칙과 상식 의원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등과의 연대 등 제3지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에서 이틀째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현장 회의를 열고 공천관리위원 명단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단이 워크아웃 돌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서 워크아웃 개시가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방송국에 괴한이 난입할 정도로 치안이 악화된 에콰도르가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등 국제사회도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어제 탈당했던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행동을 함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등과 함께 제3지대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연초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회견 직후 탈당계를 제출하고 민주당을 떠나는 이유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당 창당 청사진도 제시할 전망입니다. 이 전 대표의 공식 탈당으로 제3지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탈당한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 3명과 곧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면 저는 이낙연 대표님도 같이 동참하실 거다. 이미 양측 실무진이 만나 창당 발기인 대회와 시도당 대회 등 창당 준비 과정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도 연대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협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영호남 세력이 결합하려다 실패했던 과거 바른미래당 사례를 들며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금태섭 공동대표의 새로운 선택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주도하는 당신과 함께와의 연합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부산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틀째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현장 비대위 회의를 열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릴 전망입니다. 안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방문 이틀째를 맞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국 순회를 나선 뒤 한 지역에서 1박 2일 일정을 보내는 건 부산이 처음입니다. 오전엔 처음으로 현장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고 4월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비대위원들과 윤재욱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합니다. 어제 부산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주요 지역을 돌며 총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구두를 벗고 큰절을 하는가 하면 지지자들과 셀카도 찍었습니다. 부산연고 프로야구팀의 마지막 우승연도 1992가 써있는 옷을 입고 자갈치 시장도 돌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특별감찰관의 추천에 대해서 협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논란도 언급했습니다. 응급의료체계와 긴급의료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한 위원장 방문으로 엑스포 유치 실패 등으로 상처받은 부산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피스 8일 만에 태어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택에서 머물며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치를 종식시키자고 했는데 병원 이송 논란을 의식한 듯 부산대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영국 기자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이재명 대표가 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듭니다.
목 부위엔 밴드를 붙였습니다. 몇 차례 목을 가다듬은 이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서울대병원 이송 논란을 의식한 듯 부산대 의료진에게도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에게 부산 의료진에 대한 감사 인사를 잊지 말라고 조언했었습니다. 하지만 당 분열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추가 질문도 받지 않고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당무 복귀 시점은 지금 이제 자가치료 경과 그리고 또 의료진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본질을 축소, 왜곡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교사범이 과연 실제로 살인을 교사를 했는지, 이 정치 테러의 배후인지 이 부분의 수사가 가장 핵심일 수 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했고 역시 경찰 출신인 민주당 3호 영입인재 류삼영 전 총경도 발표에 있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습격을 당한 지 8일 만인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제 병원을 나서면서 취재진 앞에서 직접 퇴원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 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이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소방당국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 정성호 의원의 코치를 받아들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꼭 코치가 아니어도 당연히 하실 말씀 아니겠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 퇴원 모습을 보니까 잘 치료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큰 문제 없이 완쾌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예. 글쎄 좀 부산대 의료진 또 부산의 소방 경찰분들 또 부산 시민에 대한 성원 이런 것들 당연히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글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어요. 예. 저게 부산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저런 메시지를 냈다. 그거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야당 대표 피습 사건 그야말로 살인 미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공격자가 자기 살해 의도로 했다 그러니까 살인 미수 사건인데 그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이상한 논란이 많이 불거졌잖아요. 지방 홀대 논란 이런 것들 하면서 아쉬운 부분일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증오 정치, 대결 정치 끝내자. 저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솔선수범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현장 업무 복귀 언제일지 여기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정말 급작스러운 피습으로 인해서 많이 놀랍고 걱정을 했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과연 언제 좀 퇴원해서 어떻게 당무를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퇴원도 사실 예상보다 좀 빨리 좀 한 것 같고요. 그만큼 제1야당 대표로서 당무나 국정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서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택에서 이제 치료를 이제 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다시 당무 복귀, 그러니까 당에 나오는 시점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 자택에서도 얼마든지 당무를 보고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총선이랄지 여러 가지 시급한 당무에 대해서는 그냥 자택에서 일상적으로 계속 당무를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경찰이 이 대표 습격범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도 발표했죠. 이 피의자 김 씨,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다. 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뭐 본인 그 범인이 기본적으로 뭐 정치적 동기를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그랬다. 또 뭐 이런 사람들을 공천해서 뭐 좌경화되는 걸 막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더구나 또 이제 뭐 치밀한 준비를 하고 뭐 동선까지 다 파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그런 걸 보면 이건 뭐 분명한 어떤 그 특별히 의구심을 가질 만한 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습격자가 범인이 예. 자신이 무슨 A4 용지 8장에다가 뭐 본인 말로는 변명문, 예. 뭐 범행 동기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찰이 이걸 발췌해가지고 발표한 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뭐 이쪽에서도 비판하고 저쪽에서 비판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것들을 꼭 비밀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면 다 공개해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공개를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피습 사건이 아닌 정치 테러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경찰의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안의 그 본질을 얘기할 때 그걸 규정하는 언어가 예.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사건 났을 때 이거는 분명히 정치 테러다라고 국민들도 인식을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경찰은 이거를 이제 또 피습 사건, 그냥 뭐 일반적인 사건, 통상적인 있는 약간 그런 폭력 사건으로 좀 의미를 좀 낮춘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는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그간 보여준 것들이 이제 뭐 경찰도 그리고 소방도 그렇고 어쨌든 엄청난 사안이 일어났을 때 국가 권력 기관이 되게 우왕좌왕하고 또 국민들의 불신을 좀 많이 조장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범인이 당적이 어디냐, 배후가 어디냐, 끊임없이 정치권에서 그거를 앞서 나가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일으키기보다는 여기서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추가로 수사를 하거나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명확히 다음에는 이런 정치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글쎄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또 정치적인 공방을 확산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런 사안을 만들어낸 어떤 정치권의 자성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대표가 퇴원한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응급 의료 체계와 긴급 의료 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으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말을 좀 들어보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서울 전원 논란을 뭐 좀 비판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의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응급 의료 체계 구멍 이런 것은 특혜를 받은 거에서 뭐 분노하고 있다는 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라기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의 어떤 정치 혁신 이런 것들로 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 체계 혹시 문제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걸 재정비한다.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더구나 또 뭐 유죄 확정된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 좋은 부분인데 단순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한다 그게 아니라 정치 혁신 차원에서 뭐 이건 본인들이 이제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또 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선거를 겨냥했다든가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들이라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번 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죠. 그런 관련된 법을 제출하고 그래가지고 그 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수당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을 겨냥한다든가 이번 선거에서만 유불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정치 혁신으로 정당 혁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하는데 좀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정책적인 카드도 꺼냈는데 또 민생적인 카드도 꺼냈거든요. 롯데자이언트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해 1992가 적힌 티셔츠를 입기도 했고 또 당원들과 지지자를 향해서 큰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산 민심 잡기에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이제 최근에 전국 그 순회를 하면서 뭐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의 인기가 굉장하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약간 이벤트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하는 거, 그분들의 그동안의 뭐 역사성이나 정서 이걸 부합하는 거 좋죠. 그래서 어제는 이 롯데 자이언츠 티셔츠까지 입고 저는 큰절까지 하는 거 보고서 좀 놀랍다. 정치인 한동훈이 됐나? 뭔가 완전히 변신했나? 이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뭐 희망을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만 글쎄 저게 뭔가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저것도 한계가 있다 싶고요. 어제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판중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반납 이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겠다는 것에 대해 이탄입니다. 글쎄요, 뭐 국민들 눈에는 지금의 정치 불신 상황에서 정말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 이런 건 공감하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뿐인가?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전반적으로 그러면 여당으로서 국민과 민생을 바라보면서 좀 큰 방향을 좀 제시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도 시선이 안에만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뭔가 보여주기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뭔가 좀 한 차원 높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부산에서는 현장 비대위 하잖아요. 그 공관위원들 명단을 좀 확정할 예정인 것 같은데 면면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정영환 교로대 교수 공관위원장 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묘하게 양쪽 다 이제 그 고려대 교수 이런 분들 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 잘 아는 분들 이해하시는 거나 또는 외부인들 전혀 모르는 분들 정치권 소식을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일장일단이 있을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특별히 이분들의 뭐 역량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와서 공천 관리를 할 때 지금 지역구가 253개 아닙니까? 더구나 또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례대표도 또 공천하는 데서 관여를 해야 될 거고 그 내용을 과연 세세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학문하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학문적 역량은 뛰어나지만 공천은 또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개 그 당내에서 이른바 사무총장이 중심이 돼서 하는 그런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본인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뭐 정보위원회 같은 걸 많이 해보지만 거기 가면 그 내부에서 다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논의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정당에서 때에 따라서 뭐 때가 되면 외부인들을 모셔와서 뭔가를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반론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 정당 내부에서 다 한 건 잘했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과연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천을 오픈 프라이머리나 코커스나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른바 상향식 공천하는 그걸로도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당내 어떤 이른바 당대표라든지 이런 당내 영향력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대표나 뭐 또 그 이른바 파워맨들의 좀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저는 내부냐 외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후보 공천부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향식 공천을 반드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소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탈당 선언이 예고된 상황에서 어제 비명계의 원칙과 상식 의원 4명 중에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의원 3명이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자, 반면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 잔류를 택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끊어내야 합니다.
방탕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 대연합, 미래 대연합을 제안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연합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네 명이 같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과정에 비춰보면 저희도 당혹스럽고 상당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윤영찬 의원의 결정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예. 자, 이 질문은 또 우리 김효은 대변인이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저 세 분이 어제 탈당을 하시면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하고 그러면 이제 두 세력이 합칠 거라는 뭐 예상은 뭐 누구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원칙과 상식의 당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따로 당을 만들고 두 당이 합당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일종의 세력이 이제 여러 세력이 있습니다. 예. 지금 원칙과 상식도 민주당 내에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이건 아니다 해서 지금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뭐 원칙과 상식이나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또 당은 다르지만 다른 또 공간에 있는 이런 분들은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거에 대의의 공감을 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인식에는 합의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같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간의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현재 독립적인 이런 주체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정당의 형태나 세력의 형태 이런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원칙과 상식은 원칙과 상식대로 그리고 뭐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쪽도 또 그쪽에 또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각자 지지자들의 또 뜻을 받들면서도 연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원칙과 상식이 이제 탈당 선언을 했고 오늘 이제 오후에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과 함께 신당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제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갈지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당으로 모이느냐 아니면 여러 당이 연대를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한 명도 탈당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 많이 고려하지 않습니까? 뭐 지역구의 뭐 지지자분들 이런 또 생각들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어디까지 같이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같이 간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합의해서 가기보다는 지금 끊임없이 그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과 상식 일원이었던 윤영찬 의원 기자회견 20분 전에 민주당 잔류 입장 밝혔습니다. 같은 지역구 출마 예정이었던 친명계 현근택 변호사가 이제 성희롱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 받게 된 것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결국 원칙과 상식의 기준이 탈당 기준이 공천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지금 비판했던 게 뭡니까? 이재명 사당화된 민주당, 뭐 DJ와 노무현 정신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는 민주당 이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얘기하면서 민주당에 남아있는 DJ와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소중하다? 아니 이렇게 말이 너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일한 지금 변화된 게 뭐냐? 현근택 변호사가 본인의 지역구에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성희롱 의혹으로 지금 앞으로 뭐 공천받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음을 돌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윤영찬 의원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뭐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당이 잔류하면 민주당에서 잘했어요 박수 받겠습니까? 공천 보장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을 선택했는데 거기 나중에 따라갈 수도 없는 얘기고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저는 좋지 않은 선택,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가장 나쁜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 뭐 윤영찬 의원은 예전부터 이제 이낙연계로 이제 분류가 되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선택을 계기로 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관계도 좀 끊어지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어제 저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아마 이제 본인이 짧게 이제 입장문은 냈지만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좀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와 윤영찬 의원은 과거 언론사에서부터 워낙
오랫동안 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관계까지 어떤 훼손이 쉽게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이나 아마 이제 오늘 또 윤영찬 의원의 잔류에 대해서 이제 거센 뭐 민주당 안에서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항상 그러니까 하나로만 공천 때문에 저렇게 당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공천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그런 충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들이 나는 공천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본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 그렇게 모든 것이 공천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는 목적이 그냥 공천이어서 당선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식의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대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천 윤곽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탈당파에 합류한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뭐 20% 대상자에게 결과가 통보됐다. 이런 설이 도는 뭐 소동도 있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건 뭐 설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근거가 있는 뭐 그런 정보지가 좀 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경우도 있겠고 지금 아마 현역 의원 평가를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를 노린 사람들이 그 정보를 취합해서 자신에게 좀 유리한 국면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이런 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현역 하위 20% 대상자는 평가 대상자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공천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이분들이 뭐 경선에 가면 경선을 하면 탈당할 수는 없지만 탈당에 출마할 수 없지만 경선하기 전부터 이렇게 컷오프를 시켜버리면 불가피하게 본인도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아마도 이제 이른바 지금 제3지대 하고 있는 신당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1번, 2번에서 이어서 3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이제 뭐 그 국민의 이제 대의를 따르기 위한 뭐 정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뭐 국회의원이 돼야지 좀 어느 정도 그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윤영찬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마냥 돌을 던질 수만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긴 하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함께 하겠다.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제 그 4명의 일종의 이제 그것까지 만드는 상태에서 당연히 행보를 어쨌든 같이 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빠진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고심이 있겠고 처음부터 4명의 의원들이 당에서 내가 이런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담이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이 어제 나오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양심상 도저히 이렇게 못 있겠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호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말을 실천하는지 그런 행보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국의 괴한들이 난입할 정도로 치안이 악화된 에콰도르가 이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네, 국제사회도 에콰도르를 무법 천지로 만든 갱단에 대해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면을 쓴 무장괴한이 길에 주차된 차에 잇따라 불을 지릅니다. 에콰도르 범죄 조직이 정부의 범죄 관련 부패 척결 움직임에 반발하며 도심에서 폭력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폭력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도심 가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오가는 시민까지 줄어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O sea, la gente, las otras personas no han salido solo los que tienen que salir. 폭력 사태가 극에 달하자 에콰도르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Estamos viviendo en un estado prácticamente de guerra en contra del terrorismo. 앞서 최대 범죄 조직 두목이 탈옥한 직후 갱단이 방송국에 난입해 생방송 인질극을 벌이고 대법원장 집 앞에서 폭탄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폭력 사태로 하루 동안 적어도 11명이 살해되고 교도소 5곳에 교도관 130여 명이 범죄자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혼란이 확대되자 인접국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접경국 페루는 북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등은 에콰도르 정부의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경기도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여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범인 이영복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체포 직후에 찍은 머그샷도 공개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방 여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남성의 신원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57살 이영복입니다. 이영복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에서 60대 다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엿새 뒤 양주에서 또다시 살인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몸엔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해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직후 찍은 머그샷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동의 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경찰이 이영복의 동의를 거쳐 공개한 겁니다. 흉악범의 머그샷이 공개된 건 2021년 사귀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과 지난해 서울 신림동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에 이어 3번째입니다. 경찰은 이영복이 범행 후 다방 한 곳에서 30만 원씩 60여만 원을 훔친 사실도 확인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영복의 신병을 오는 12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영복의 신상을 공개한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금 46억 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전 건보공단 직원이 1년 4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고급 호텔과 리조트를 옮겨 다니면서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외 수영장을 갖춘 필리핀 마닐라의 한 고급 호텔입니다. 이 호텔 승강기에서 내리는 한 남성에게 사람들이 다가갑니다. 이민청에서 오셨어요. 왜 왔는지 아시죠? 예.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필리핀 이민청과 인터폴 등이 46살 최 모 씨를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최 씨는 1년 4개월 전 공금 46억 원을 횡령해 달아났던 전 건강보험공단 직원입니다. 은행 등 채권자의 요청으로 압류해 놓은 요양기관 진료비를 몰래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달아났습니다. 최 씨는 필리핀에서 고급 호텔과 리조트를 옮겨 다니며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피해왔습니다. 횡령한 돈은 달아나기 전 가상화폐로 바꿔놓고 필리핀에서 숙박비와 골프비 등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가상화폐를 계속 1년 4개월 동안 집중 추적을 하여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해야죠. 뭐 돈이 많으니까. 경찰은 최 씨를 국내로 송환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횡령액 보전을 위해 채권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다방 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머그샷 공개된 거를 이제 봤는데 이번이 3번째라고 그러는데 지금 머그샷 공개가 경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안 되고요. 예. 머그샷이라고 하는 게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나라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 공개와는 다른 것이에요. 예. 그런데 원래 이렇게 머그샷이 공개가 안 되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최근에 법이 하나 제정이 됐어요. 그 법이 뭐냐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 정보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 24일에 제정이 됐는데 제정됐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유예기간 거쳐서 시행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4년 1월 25일부터는 이 머그샷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이제 피의자 얼굴 이전에 보면 옛날 주민등록 사진 같은 거 공개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네. 못하고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한 그러한 사진이 공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되고 이제 시행되기 직전인데 예. 공교롭게도 이제 법 시행이 1월 25일부터니까 오늘이 1월 11일이니까 한 2주 정도 뒤에나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복의 그 머그샷이 공개가 된 것은 당사자 본인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해서 머그샷이 공개된 그 케이스가 이번이 3번째이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2주 뒤부터는 웬만한 사건은 경찰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의 동의 없이도 그냥 경찰이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게 되겠죠. 네,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까지 했는데 이용복 재작년에 이제 절도와 무전취식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당시 법원이 생계형 범죄라다라면서 1년에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같이 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판결이 온전주의로 흘러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지적이 나올 법한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 절도에 해당되는데 그 기준 양형 기준에 의하면 2년까지 처벌할 수 있고요. 이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중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부는 아마 이제 이영복 씨가 반성하는 뭐 입장을 표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부 감경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년으로 선고를 했다는 것은 기본 양형 기준에서 좀 더 이제 낮게 형량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 범죄가 출소 한 달 만에 이루어졌고 단순 절도이긴 하지만 그 이전의 범죄 행각을 보면 강도나 강도 강간 또 뭐 이 가석방으로 석방된 후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 더 중대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자였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성의 모습을 표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자체를 받아 감경 요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 전력을 통해서 오히려 가중할 사유가 아닌지를 봤어야 되는데 다소 경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이 이미 외신을 통해 공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뭐 경찰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네네. 외신은 뭐 어떻게 알고 이거를 공개를 하게 됐을까요? 그 외신에서는 이제 뭐 뉴욕 타임즈였던 것 같은데 예.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공개를 갖다가 한 건데 우리나라 법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있거든요. 예. 그 법에 따라서 피의자 신상 공개가 되는 요건이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저질렀다고 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 권리의 필요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경찰에.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57년생 김모 씨에 대해서 그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이 났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 자체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예. 그런 와중에 뉴욕타임즈 뭐 저도 들어가 보니까 대충 뭐 영문으로 쓰여 있긴 하지만 동영상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신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을 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봤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좀 이상하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시 한번 생각해서라도 이 정도까지 왔으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피의자의 신상 공개, 비공개 놓고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예, 지금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률에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경찰 내부 규칙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개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그 피의자 신상 정보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법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법에 이제 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기준을 확립하거나 이 공개의 어떤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더 확실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경우는 뭐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강력범죄처벌 특례법에 따른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고 이 사건이 뭐 단순한 어떤 뭐 살인미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이 대표에 대한 계획된 살인미수 사건이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공개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경찰은 공개 이유도 밝히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했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범죄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다수가 반대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요건에는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 액수를 2조 원으로 크게 올려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주식 대신 전액 현금을 요구했다는데요. 자, 현금을 요구하고 또 한참 그 액수도 올리고 자,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노소영 관장이 1심에서 요구했던 것은요. 위자료 3억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SK 주식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42.29%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42.29%가 주로 그 몇 주냐? 650만 주였거든요. 그런데 그 2022년 12월 판결 1심 판결 선고 날 당시에 그 주가를 한 20만 원 정도 잡으면은 이 650만 주는 한 1조 3천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1심 판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고 위자료는 1억, 그다음에 재산 분할 금액은 665억, 합쳐가지고 666억밖에 인정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그 금액이 작아졌는가? 아마 주식을 요구했기 때문에 SK에 대한 경영권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1심 법원이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노소영 관장이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현금으로 달라고 하겠다. 그런데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는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5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조에서 2조 정도면 한 40% 되지 않습니까? 그 30년 가까운 넘는 그러한 그 혼인 생활 기간 동안에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이 일궜기 때문에 그 최태원 회장의 재산의 한 40% 정도는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2조 원을 청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자료도 3억에서 10배 늘린 30억으로 늘렸는데 그것은 얼마 전에 이제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씨 상대로 해가지고 30억 원 손해배상 청구했거든요. 그 금액과 위자료 금액 액수를 맞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예정돼 있었던 항소심 첫 정식 재판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2조 원이라는 돈 굉장한 돈 아닙니까? 재산 분할 가능할까요? 법조인의 견해는 어떠세요? 일단 최태원 회장이 소유 재산 규모가 말씀하신 대로 한 5조라고 하면 노소영 관장이 그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기여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1심 기준으로 보면 이제 주식은 특유 재산,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관여 없이 형성됐던 재산이고 그게 증식에도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분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전체 재산 분할 청구액을 현금으로 요구했을 때 기여도에 따라서는 1심 판결보다는 더 상향된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제 재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금액 자체가 천문학적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법원이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또 위자료 부분 역시 이 통상 아무리 일반 이 주요 인사에 대한 이혼 재판에서도 1억 이상 인정되는 사례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30억까지는 다소 어떤 이 사건을 쟁점하고 여론화하려는 노소영 관장 측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 정도로 인정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합리적 금액에서 조정을 할지는 좀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9조 원대의 부동산 PF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네, 산업은행은 오늘 제1차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르면 오늘 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단이 1차 협의회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놓고 투표합니다. 투표는 서면으로 진행되는데 워크아웃을 시작하려면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태영건설의 채권자는 600여 곳으로 산업은행에 신고한 채권 규모를 기준으로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산업은행 등 은행 의결권은 전체 33%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은행권의 직간접 영향을 받는 채권단 비중을 고려하면 가결 기준 75%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채권단의 분위기는 워크아웃에 우호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영 측이 기존 자구안 이행에 더해 대주주 지분담보 등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걸 긍정평가한 겁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회의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3개월 동안 태형건설을 실사해 정상화 가능성과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워크아웃 여부 결론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올해 한국 이미지상 시상식에 현대차 그룹 브랜드 제네시스와 건축가 마리오 보타, 파페라 가수 임형주, 프랑스 소리꾼 마포로르가 수상했습니다. 제네시스는 디딤돌상을, 건축가 마리오 보타는 징검다리상을 받았고 머릿돌상은 가수 임형주 씨에게, 꽃돌상은 마포로르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한국 이미지상은 한국의 이미지를 외국에 알린 개인이나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앞으로 노후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이 허용됩니다. 1기 신도시를 다시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풀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놨는데 1기 신도시 등 9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산 신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저 구석에 고드름 좀 보세요. 이게 다 누수고요. 준비를 잘 할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어진 민생 토론회에선 검사 시절 낡은 관사에서 녹물이 나왔던 경험담을 말하면서 신속한 재건축과 재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좀 행사하겠다는데 그거를 가로막는다면은 정말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이에 정부는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기간을 3년에서 6년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4년간 착공 가능한 물량은 전국 95만여 가구로 서울에선 노원구와 강서구, 도봉구 등에 있는 노후 단지들이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1기 신도시 사업은 임기 내 착공과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안에 첫 사업지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재개발도 문턱을 낮춰 노후도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신축 빌라가 들어서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지역도 재개발이 가능해집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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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30년 이상 되면 안전진단 없이 한다는 거 이거 되게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미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번 대책 내용을 보면 이제 건설 경기 부양, 주택 공급 이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고요.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좀 풀어주고 신규 공공 분양 그리고 소형 주택이죠. 빌라, 오피스텔 규제를 풀어주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단 재건축입니다. 안전진단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안전진단 제도가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현재 절차를 보면 안전진단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거 너무 튼튼한데 굳이 멸실 안 해도 되는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야 돼를 판단하는 기준이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추진이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계획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안전진단 받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없어진 건 아니고 천천히 받아도 된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상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갔는데 안전진단 안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실질적으로는 그냥 폐지라고 보셔도 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빠르게 여쭤볼게요. 어떤 것들 혜택 대상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한 173만 가구 정도가 이제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정부는 95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들이 이제 1990년 이후에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 호 건설 계획에서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들이 다 해당됩니다. 서울, 강서, 노원, 광명, 수원 대부분 지역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아파트들이 대상은 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추진이 될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파트가 30년이 넘었다 그러면은 그러면 재개발 신청해도 재개발해도 되겠네. 그리고 바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추진은 되는데 이제 대학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대학은 입학하기는 쉬운데 이제 졸업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기존에는 입학하기도 어려웠고요. 졸업하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입학하기는 쉬운데 졸업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조합 내부의 갈등, 또
또 사업성의 문제, 시공사의 갈등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입학은 쉽다. 추진은 쉽지만 이게 빨리 끝날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 밀집된 노후 주거지 재개발도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재건축은 기반 시설이 좋은데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이 좋은데 아파트만 노후화된 거고요. 재개발은 동네 자체가 노후화된 지역입니다. 그럼 구역을 정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파트는 한 개 단지가 똑같잖아요. 사용 승인을 받은 날짜가 똑같은데 재개발은 50년 된 단독주택도 있고요. 신축 빌라도 있기 때문에 이걸 노후도로 결정을 하는데 기존에는 3분의 2가 기준이었습니다. 노후도 기준이 3분의 2인데 60%로 5분의 3으로 완화시켜주고요. 촉진지구는 50%까지 완화시켜줍니다. 신축이 많아도 어지간하면 재개발도 추진할 수 있게 해주겠다. 도로 접도 이런 규제들도 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재개발도 쉽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주택 공급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시간은 좀 단축이 되고 추진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지금 추진하게 되면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늘어나는데 이게 빨리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 아까 조합 내부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10년 이후를 바라본다면 공급 확대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사막에서 펼쳐지는 극한의 경주죠. 다카르 랠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카르 랠리는 인간이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레이스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길 하나 없는 사막 한복판을 달려야 하는데 워낙 위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죽음의 레이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대회는 죽음의 레이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힘든 대회인데 드라이버들에게는 꿈의 레이스로 불린다는 겁니다. 여러 자동차 경주 대회를 섭렵한 챔피언들에게도 꼭 한번 도전하고 싶은 대회로 손꼽힙니다. 네,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사진이 정말 인상적인데 여기는 자동차만 출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대회는 자동차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탈 것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랠리카뿐 아니라 바이크 그리고 트럭도 참가할 수 있는데요. 트럭이 다른 종류의 레이스카들과 같은 선상에서 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기입니다. 이 대회는 코스가 험해 육중한 SUV나 픽업 트럭, 오프로더 기반의 랠리카들이 강세인데요. 이 대회에는 상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많은 참가자들이 모입니다. 모터스포츠인들에게는 다카르 랠리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영예로운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네, 참가자들의 용감한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